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재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소스 그 두 번째 시간인 RF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플라즈마 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플라즈마 소스, 즉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외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C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전과 그다음에 교류 AC를 이용한 게 있는데 AC 중에서는 어떠한 주파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로 프리퀀시, RF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등으로 구분이 되고 또 로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전체가 삽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이렉트릭 배리어 디스차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 경우에는 유전체에 의한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DBD라고 부르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플라즈마 프로세싱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RF를 이용한 CCP와 ICP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플라즈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열적으로 평형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압력이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이 모든 플라즈마 소스들을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에처, PCBD, 애셔, 스퍼터, 임플란트 등으로 불리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즈마 응용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RF 플라즈마인데요. RF는 수 메가에서 수백 메가헤르츠 영역을 말하고 보통 우리가 그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RF의 영역 우리가 쓰는 그 주파수들은 주로 RF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이 프리퀀시 혹은 이제 VHF, Very High Frequency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보통 통상 RF라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DC나 뭐 LF, 그러니까 로 프리퀀시와 다르게 RF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RF 이상의 주파수를 고주파를 사용하는 경우죠. 고주파를 사용하는 이러한 플라즈마는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축전 결합, 즉 캐피시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와 유도 결합,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평판에 RF 전기장을 인가하는 경우를 CCP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를 이용해서 폐쇄를 그리는 거죠. 인가 전원이 그라운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안테나 코일을 활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ICP라고 부르는데 그림처럼 평판상에서 스파이럴한 코일을 감아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것을 플래너 타입 ICP, 그 다음에 실렌드리컬 이런 실린더 외부에 코일을 걸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실린드리컬 ICP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기존 DC나 AC를 이용한 경우와 다르게 RF 이상에서는 교류 전원과 이런 전극 혹은 플라즈마 발생부 사이에 MB란 매칭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IMB로 약자를 쓰기도 하고요. 임피던스 매칭 박스라고 얘기하고 혹은 매칭 네트워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매칭 박스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임피던스를 맞춰주기 그 전원의 임피던스와 이런 시스템의 임피던스 혹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임피던스를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필요가 있는데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회로에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값으로서 임피던스의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 법칙에 따라 교류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비, 즉 V는 IG라는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서 G는 I분의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왔던 DC에서 V는 IR과 매우 유사하죠. R,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레지스턴스 자체도 정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정의가 교류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저항, 레지스턴스와 그다음에 리액턴스,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리액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필요하느냐? RF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하이 프리퀀시 디스차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RF 전원을 보통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RF 전원과 플라즈마 장치 사이에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RF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RF 전원들은 아웃풋 단자가 50ohm으로 우리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지막에 나올 때는 50ohm으로 나오도록 출력단이 50ohm으로 나오도록 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아웃풋은 RF 단자의 아웃풋은 50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용 같은 경우는 75ohm인데요. 그래서 최대 효율의 전달을 위해서는 50ohm일 때 연결되는 부하, 이 파워와 연결되는 이 부하 로드의 저항이 동일하게 50ohm일 때 파워가 최대로 맥스 파워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뭔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진공 챔버를 포함하는 전극을 포함하는 혹은 다양한 가스들을 포함하는 혹은 다양한 압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50ohm을 절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RF 전원에서 전달되는 파워가 아예 안 갈 수도 있고 혹은 일부만 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게 50ohm으로 맞췄다면 최대 효율이 전달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전원은 아웃풋 단위 50ohm으로 정해져 있고 최대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드가 50ohm이 돼야 하는데 50ohm이 안 되니까 중간에 매칭 네트워크라는 걸 둠으로써 전원 입장에서는 플라즈마 시스템을 포함한 매칭 네트워크 전체가 50ohm이 되도록 하게 해주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 박스,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플라즈마라는 것은 플라즈마의 전기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시스템을 우리가 CCP 구조에서 플라즈마가 있다면 C와 R로 표현할 수 있는 등가 회로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 플라즈마 자체가 간단하게는 R로 표현됐지만 이 플라즈마 안에 리얼 성분, 레지스트한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 이런 복소 성분을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길이가 D이고 면적이 A인 플라즈마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때 플라즈마의 전류 밀도는 J는 디스차지 커런트를 면적으로 나눈 거겠고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E는 인가되는 토탈 디스차지 볼티지를 이 전극 간격으로 나눈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플라즈마 전도도를 플라즈마 컨덕티비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 법칙으로부터 임피던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니까 이 전류 알고 전압 알고 컨덕티비티 알고 이때 우리 컨덕티비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플라즈마 컨덕티비티를 집어넣게 되면 이때 Z, G,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실수 성분과 복수소 성분, 허수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때 그러면은 I분의 V는 G인데 우리가 실수 성분을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하고 허수 성분의 부분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구분을 하게 되면 이걸 집어넣으면 아래식처럼 나오니까 이때 저항 성분은 시그마 DC분의 AD. 그럼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덕티비티분의 1이니까 비저항 로 AD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죠. 저항에 대한 회로. 그 다음에 L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리액턴스 성분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플라즈마를 등가 회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플라즈마를 그냥 하나의 소자로 회로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게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건 매칭은 정압이죠.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출력단, 우리는 지금 RF를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50ohm이 될 거고요. 어떤 하나의 출력단과 입력단을 우리 쪽은 이제 플라즈마죠. 로드 연결할 때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되는 저항이 서로 달라요. 이제 임피던스가 달라요.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파워가 전달이 잘 안 되고 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사를 최소화해서 전력 전달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능한 최대 전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뒀는데, 임피던스 안에는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심플하게 DC인 경우를 보자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DC나 LF와 다르게 RF 고주파 이상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DC도 마찬가지고 LF도 마찬가지고 임피던스 혹은 저항이 매칭이 될 때 최대 전달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DC나 LF의 출력단들이 출력 저항단들을 뭐 50ohm으로 맞추지 않아요. 그냥 크게, 되도록 보통 이제 뭐 메가옴 단위로 크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충분히 그래도 그냥 때려 박는 거죠. 파워를 때려 박는 거죠. 뭐 전파되거나 이런 것들이 RF에 대해서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RF 고주파 이상에서는 이 매칭이 조금이라도 잘 안 맞게 되면 파워 전달이 그냥 거의 잘 안 되고 파워가 다 되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RF 이상에서는 임피던스 매칭이 반드시 필수라고 볼 수 있고, 물론 DC나 RF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임피던스 혹은 저항의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냥 간단하게 DC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 보면 모든 소스 파워 서플라이라는 것은 내부 저항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 RS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쪽 RL 로드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 된 거잖아요. 직렬 연결 두 개가. 그럼 우리가 목적은 RL에 최대 전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걸리는 파워를 구하면 되겠죠. 파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음의 법칙 VI 혹은 R분의 V제곱, R분의 여기에 걸리는 V, R분의 V가 아웃이라고 볼게요. V 아웃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있는 식으로. 자, 그러면 V 아웃은 어떻게 구할 거냐? V 소스 볼티지로 우리가 인이라고도 이제 시계는 썼네요. V인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V인이라는 거는 여기와 여기에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탈 직렬 저항분에 여기에 걸린 만큼 나눠 분배가 되니까 VS, VL 나눠 갖잖아요. 그러면 RS 더하기 RL분의 R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V 인풋의 제곱. 자, 그러면 R의식을 보면 RS와 RL의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고정시키고, 예를 들어서 RS는 이제 소수정이 고정되겠죠. 고정시키고 R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 앞에 있는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언제 맥스가 되느냐 보면 RL이, 예를 들어서 RS 50이 나왔을 때, RL이 50일 때, 이 그래프는 파워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다 이제 V인이 들어간 파워인데, RS와 RL이 같을 때 최대가 된다. 그 이야기는 소스 임피던스, 소스 저항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로드의 저항이 소스 저항과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볼티지에 대해서 최대 전력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피던스 매칭이에요. DC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RF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 회로에서는 이제 앞쪽에서처럼 저항, 레지스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리액턴스 성분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스 성분에 리액턴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 성분에 리액턴스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VI는 그죠?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그죠? 이게 저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파워가 갖는 의미는 열로 소모되는 거예요. 그죠? 저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C 같은 경우는 C나 L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파워를 소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모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저장하기만 해요. 저장. 어떻게?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마그네틱 필드의 형태로 저장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들 선 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연료소 소모는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 3개 R과 L과 C에서 오직 R만이 파워를 소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모하지 않아요. AC에서. 어차피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C를 예를 들면 이거는 열로 갔다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만약에 소모한다는 건 뭐죠? 만약에 전자를 일로 가서 가속시키는 거잖아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다음 축에서는 다시 뒤로 가요. 그럼 평균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면 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지 저장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라는 거는 파워는 저항 성분으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 파트에 공액 복소 리액턴스 성분을 연결하고 동일 저항값을 가질 경우 최대 전력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DC인 경우는 R만 해서 두 개가 같으면 최대 전력이다 했는데 이제 AC가 되는데 소스에 이런 리액턴스가 있다, L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RS, R이 같고 얘네 두 개가 같다고 치고 앞에처럼 이 성분에 대한 걸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죠. 공액 복소수를. 직렬이니까 JXX 빼기 더하기 빼기 J XL이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달아서 C를 달아서 어차피 내가 C를 달아도 얘는 추가하는 건데 어차피 파워 소모는 없다. 그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림처럼 두 개의 저항만을 생각하면 되고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면 최대 전력 전달을 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에요. 그래서 핵심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부하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로드 쪽이죠. 로드 쪽. 저하 임피던스 전원 임피던스 소수 쪽이죠. 공액 복소 임피던스처럼 보여지도록 하여 최대 전력이 전달되도록 한 데 있다. 이거를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이게 교류 전원이고, 자, 이제 운이 좋게, 어쨌든, 이 안쪽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스, 앞에 케이스는 이제 임피던스 정합의 브로드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스, 저항의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제 규약에 의해서 RF 전원들의 아웃풋은 50옴으로 맞춰 있는 거예요. 55옴. 물론 이게 이제 임피던스 값이지만, 어쨌든 55옴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리얼 성분만 있겠죠. 55옴으로 맞춰놓다고 치고, 자, 이제 거꾸로, 내가 플라즈마 소스에 연결했어요. 전원을 공급하려 연결했는데, 플라즈마 장치가 보니까, 이렇게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 저항 성분이 있어요. 저항 성분이 50이면 땡큐지만, 50이 아니에요, 지금. 50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없애면 되겠죠? 어딘가에 마이너스 JXL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럼 그거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궁극적으로. JXL 달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만 있겠죠. 그런데 얘랑 같으면 좋지만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 자, 부하의 임피던스가 RL과 JXL로 돼 있다. 그리고 출력 저항은 RT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IL. 근데 이거는 직렬이니까 어디나 같겠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하고 인가 전압은 VRF.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 평균 되는 파워는 AC니까 2분의 1 VLIL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리얼 파트만. 그러면 IL이라는 건 I라는 건 어디서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저항분의 전압, 그쵸? 그러면 RT, RL, JXL분의 VRF.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VL은 여기 흐르는 I, L 곱하기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RL 더하기 JXL. 그러면 전체 효율을 계산해보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도 똑같아요. 이 식도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언제, 앞에 있는 식하고 똑같죠. 언제 최대가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편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RT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RL을 갖고 편미분을 구해보면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RL과 LT가 최대일 때 그리고 XL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보면 XL이 0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앞에 제가 쭉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얘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얘랑 같으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얘를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고 얘는 얘랑 또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가상의 회로를 파워는 소모하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로를 넣자. 그게 임피던스 매칭 박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L타입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그림과 동일하게 그 소스 쪽 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소스 쪽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쪽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제 뭐 플라즈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JX 이번에 X로 썼습니다. X와 RL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앞에 식에서 최대 파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JX 리액턴스 성분이 사라져야겠고 0이 되면 좋겠고 RL은 RT와 같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JX를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고 RL이 RT랑 다르지만 RT와 같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사이에 이쪽은 이제 파워에 있는 내부장이니까 이쪽이 전체가 이제 파워가 되겠죠. 파워 쪽과 로드 쪽 사이에 이렇게 임피던스를 매치할 수 있는 지금은 C 두 개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 캐패시터를 두 개를 놓음으로써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만 L자잖아요. L자. 우리말로 하면 뭐 니은자가 더 좋은데 혹은 그래서 L자 그래서 L 네트워크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CT는 여기 이제 보통 이쪽 직렬로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RF 장치 중에 매처가 달리는 것들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C를 돌릴 때 튠, 그 다음에 로드라는 글자가 있죠. CT와 CL을 통해 전체 로드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0ohm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자, CT에 대한 거, 그럼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 앞에서 C에 대한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T분의 1. 이거를 마이너스 JXT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병렬 성분, 마이너스 j 오메가 c l분의 1을 마이너스 j x l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드 쪽이지만 l이 빠졌어요. 여기는 그냥 x예요. 그럼 직렬 성분들을 임피던스를 다 연결해 보면 자 r 플러스 j x 빼기 xt죠. 지금 이제 t로 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r 플러스 j x 제로라고 놓고 그 다음에 병렬 임피던스 성분은 지금 xl만 있는 거죠. 마이너스 j xl. 자, 그럼 전체 임피던스, 직렬과 병렬이 이루어진 전체 임피던스는 직렬 성분과 그러니까 병렬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니까 토탈 임피던스 분의 1은 R 더하기 JX0분의 1, 그죠? 직렬 성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JX분의 1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전체 임피던스는 요거에 뒤집은 거잖아요. 요거에 뒤집은 거. 그럼 매칭이 되려면 임피던스의 역수의 실수 저항이 RT분의 1이고 허수부가 0이면 되겠죠. 그죠?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로 JXL 빼기 R 더하기 JX 제로잖아요. 요거를 이제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뒤집은 거에서 이제 우리가 허수 성분과 실수 성분을 나눈 거죠. 이거 이제 복수 성분을 그러면 G는 요거 뒤집은 거잖아요. R 더하기 JX 제로 이제 부호를 이제 바꿀 거고 JXL 그다음에 마이너스 JXC R 더하기 JX0 이게 쓰겠죠. 그럼 여기 켤레복소수 이용해서 곱하고 자 그러면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실수분 얘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허수분은 R 플러스 X0의 제곱 X0 빼기 X분의 1이 나오겠죠. 얘는 우리가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소스 정하고 같으면 돼요. 그죠? X0 들어간 게. 그러면 X0가 이런 형태로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오메가 CT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장치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고자 하는 캐패시터는 X백이 이런 관계식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CL은 허수부가 0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식처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유도가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값을 C와 C, T와 CL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명확하게 좀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볼게요. 자, 55mm라고 안 하고, 자, 소스의 저항. 소스 임피던스를 100ohm이라고 놓고 내가 플라즈마 장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임피던스를 재봤더니 얘는 1000ohm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1000ohm이니까 여기다가 저항 하나 병렬로 달아가지고, 그죠? 이 토탈 저항이 100ohm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매칭이 되잖아요. 매칭은 되지만 얘는 문제가 뭐예요? 나는 이 1000ohm이라는 소스를 달아서 얘한테 파워가 가고 싶은데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옆에다가 병렬로 저항을 달았어요. 그럼 얘한테도 파워가 소모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자 엉뚱한 곳에 전력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정한 민폐 매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파워 소모가 없는 C나 L을 이용해서만. 그죠? 자, 정압이 없는 경우에는 4.8dB의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한 3dB가 2배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우리가 병렬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건 뭐 비리 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330ohm에 해당하는 C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330ohm의 캐패시터를 부하에 병렬로 연결했더니 이 토탈 임피던스가 얼마가 됐느냐? 100 빼기 J300ohm이 됐어요. 이 100이라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리얼 성분 100ohm 있고 J300ohm. 자, 이거는 복소 성분. 이제 리얼 성분이 100이 됐으니까 똑같아졌어요. 얘만 사라지면 좋은 거예요. 그럼 얘가 사라지면 되겠죠. 얘가 사라지도록 직렬로 L을 J300ohm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직렬 연결함으로써 100ohm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면 L 썼고 C 썼으니까 이론적으로 얘네는 파워를 안 먹는 애들이에요. 파워 소모가 없어요. 그죠? 요 뒷단까지는 파워가 보기에 100ohm이에요. 그러면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력이 전달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에 다양한 복잡한 수식들을 이론적으로 좀 했지만 이 숫자로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별거 없습니다. L과 C를 활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소스 저항하고 동일하게 맞춘다. 뭐 어떻게 맞출 거냐? 금방 얘기한 대로 L과 C를 활용해도 되고 C 두 개를 활용해도 되고 L 활용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양에 따라서 L 네트워크 L 혹은 이제 요쪽에 없고 요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L자 모양이라고 해서 L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얘는 파이 모양에서 파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얘는 T자라고 해서 T 네트워크. 가장 대표적인 세 개 매칭 네트워크의 그 방법들, 체결 방법입니다. X1, X2라고 쓴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이 저항 성분이 아니라 리액턴 성분이기 때문에 L이나 C, 리액턴 성분 때문에 우리가 X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L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L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부하 임피던스가 정해지면 회로망의 Q 값, 나중에 이제 R분 X라고 정의되는 Q 값이 정의되어 회로 설계제의 선택관이 없어요, 별로 얘를. 그리고 이제 파이 네트워크 있고 이 파이는 이제 이 파이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있고 T 네트워크는 높은 Q를 요구할 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로드를 정말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한 L 네트워크 정도면은 많이 활용돼요. 제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마지막 쪽에는 L을 달고 보통 이렇게 C, T나 아니면 L, C 하나 이렇게 L 네트워크 이런 정도만 써도 충분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건 뭐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할 때는 물론 플라즈마라는 장치를 활용해서 응용만 하시겠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플라즈마 장치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걸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플라즈마 장치를 가져오니까 거기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다 구성이 돼 있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 시절부터 어떤 플라즈마 소스를 제가 만들고 할 때는 이 캡 두 개를 가지고 실제로 매치 박스를 수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들이 실제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올인원으로 다 돼 있는 걸 뭐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다른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플라즈마 그 발생 장치의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압력이 달라진다든지 가스가 달라진다고 할 때 운이 좋게도 기존에 구성했던 이 매칭 박스가 그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뭐 다 그 구매했던 곳에 보내서 다시 바꾸는 거나 아니면 새로 산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매직 박스를 열어서 단순하게 그 세라믹 C 하나를 단다든지 아니면 L의 길이를 줄인다든지 함으로써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칭 영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임피던스 매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걸 쉽게 구현할 수 있게 개발된 것이 바로 스미스 차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쪽이나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스미스 차트라는 거는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RF로는 앞에 쭉 설명드린 사실은 이제 뭐 반사파도 나오고 뭐 입수파도 나오고 앞에 나온 뭐 어렵진 않지만 간단한 수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루하고 반복적인 식을 막 풀어야만 하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그 임피던스 개념에 대해서 매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벨 연구소의 필립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30년 전에 착상이 된 그 차트인데요. 만들어진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이루어진 복소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로그 스케일로 돼 있고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그 복소 좌표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가 결국에는 R 더하기 이런 복소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원 안에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좀 삐뚤어지게 그랬네요. 실수축과 가운데를 중심으로 허수축으로 나뉘는데 그래서 양의 허수축은 우리가 인덕턴스 허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J 오메가 L이 임피던스잖아요. 그래서 양의 축은 이쪽 그 인덕턴스를 의미하고 아래쪽 음의 축은 우리가 캐패시턴스 왜냐하면 우리가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오메가 C분의 1.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은 그 캐패시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수축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저항. 그리고 지금 그림은 그 왼쪽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 분의 역수. 이걸 이제 어드미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드미턴스라고 표현하는 값으로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미스 차트가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 좀 살펴보고 이 스미스 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임피던스 매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차트 상에서는 임피던스 값을 나타낼 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RF 같은 경우는 출력 단자가 50ohm이다. 그래서 50ohm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50ohm으로 저항값을 나눠서 우리가 규격화 시켰어요. 정규화 시켰어요. 그래서 50ohm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가 1이라는 그 값이 되는 거 5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임피던스가 70의 저항 성분과 12의 리액턴 성분이 있다. 그럼 얘는 이 스미스 차트상에 표현이 될 때 50으로 나눈 값 1.4, 그 다음에 0.2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중심은 여기에는 허수 성분은 죄송합니다. 차트의 중심은 완전히 그 리얼 성분만 저항 성분만 있겠죠. 근데 그 값이 1. 그러니까 50ohm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표에 보면 실수부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에서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를 지나는 원. 이 원에 있는 점들은 여기 있으면 허수부는 0이지만 이런 허수가 생기잖아요. L이 증가, C가 증가. 하지만 저항값은 50인 거죠. 1인 거죠. 그러니까 50인 거죠. 50 더하기 얼마, 50 더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수평선을 따라서 오른쪽 끝 중심이 무한대고 왼쪽 끝 중심이 0이고 이 점들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원이 다 같은 동일한 저항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수부는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부터 타원이 아니라 이제 포물선 죄송합니다. 포원 오른쪽 끝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플러스 부호 아까 얘기했죠. L에 해당하는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부호로 정의된 이거는 C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처럼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복소 성분 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누울수록 리액턴스 값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폴라 코디네이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어느 점이 R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게 R이고 이쪽까지 여기 지금 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J는 A 더하기 JB 그러니까 R 더하기 저항 성분 더하기 X 성분으로 쓸 수 있다고 했고 이 크기만큼 우리는 반사계수라고 정의합니다. 이쪽 무한대하고 이 중심에서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스미스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알았는데 자, 이 스미스 차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스미스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해서 임피던스를 매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건 뭐다? L과 C를 삽입함으로써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소스의 임피던스와 동일하게 맞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미스 차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시스템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스템의 임피던스가 바뀌겠죠. 누구 때문에? 추가한 L이나 C 때문에. 그죠? 어떻게 바뀌는 게 궁극적이냐?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추가하여서 매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체 임피던스죠. 50옴으로 가도록. 왜냐? 소스 임피던스가 50옴이니까. 그죠? 어딘가에 찍힐 나의 초기 시스템의 임피던스가 50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과 C를 추가해서 50옴이 되도록 이거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L과 C를 추가할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게 직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인덕터를 추가하면 인덕터 성분을 추가하면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순서하고 이 순서하고 좀 안 맞았네요. 자, 먼저 캐패시터를 추가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아까 말했죠. 아래가 C 성분이고 위가 L 성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임피던스가 아래쪽으로 가면 C 성분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인덕터를 추가하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로드에 대해서 C를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 연결할 수도 있고 L을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직렬 연결이면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다녀요.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다녀요. 병렬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임피던스는 Z분의 1은 Z1분의 1 더하기 Z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Z분의 1. 그러니까 얘는 Y죠. Y1 더하기 Y2. 앞에 아까 어드미턴스란 말을 썼잖아요. 그죠? 병렬 연결하면은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자, 첫 번째 내가
내가 C를 직렬로 연결할 거예요. 자, C를 연결했으니까 아래로 가야 하는데, 아래로 갈 거예요. 아래로 갈 건데, 직렬 연결했어요. 직렬 연결했으면,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하니까, 아래로 가면서 임피던스 차트를 가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1번 그림. 자, 그러면, C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C니까 아래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래로 갈 텐데, 병렬이니까 어드미스 차트를 따라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겠죠. 어드미스 차트는 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그죠? 어드미스 차트는 이렇게 있으니까 볼까요? 맞는지? 그렇죠. C를 병렬로 연결해서. 그럼 이제 알겠죠. L을 내가 직렬 연결했다. L은 연결하면 위로 갈 거예요. 위로 가는데 직렬 연결해요. 그러면은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간다. 그죠? L을 병렬로 연결한다. 어드미스 차트를 따라간다. 볼까요? L 직렬 연결, L 병렬 연결. 직렬 병렬은 내 로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로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처음에 시스템 임피던스인데 50옴으로 보낼 건데 50으로 보낼 건데 이렇게 직진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왜 L하고 C는 무조건 이런 임피던스 차트나 어드미스 차트를 따라다닐 거니까 이렇게 원을 따라다니면서 빙글빙글하면서 이 안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상기하면서 한번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임피던스 매칭을 할 것인가? 내가 기존의 시스템이나 새로 만든 플라즈마 소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플라즈마 소스 임피던스를 사전에 구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로드의 임피던스를 알아야 하는 거죠. 로드의 임피던스. 로드의 임피던스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어떻게 로드의 임피던스를 알 것인가? 뭐 계산으로 구해도 되겠죠. 내가 전국 2개를 했는데 전국 간격이 얼마니까 얘 C는 이플론 제로 D분의 S로 해서 뭐 C를 구했다. 그럼 내가 주파수 13.56 쓸 거니까 뭐 J 오메가 C분의 1이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어차피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면 스미스 차트를 활용하면 좋잖아요. 스미스 차트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미스 차트가 구현되는 장치들 보통 이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활용하면 임피던스 매칭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라즈마 소스 혹은 내 로드의 임피던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는 그림도 생겼습니다. 요새는 핸드헬드로 나왔어요. 아주 가볍게. 예전에는 진짜 굉장히 큰 박스들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모니터도 다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핸드헬드로 아주 그 간편하게 그리고 디지털화 돼 있어서 조작도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게 만약에 플라즈마 소스 시스템이다, 플라즈마 소스다 하면 이렇게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매칭을 구합니다. 이때 뭐 좀 약간 뭐 노하우성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건데 우리가 매칭 스미스 차트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얘는 이쪽 이 선 우리가 보통 이제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코엑셜 케이블까지 포함을 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좋아요. 포함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뒷단부터 재서 케이블에 임피던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전체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여기를 이제 50옴 땀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미스 차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스미스 차트를 활용해서 내가 네트워크 어널라이즈를 보니까 우리 시스템이 1번에 있어. 여기 55으로 가야 돼. 직진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라고 L과 C를 바꿔가면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L과 C를 L은 우리가 값을 바꾸긴 좀 어려우니까 C를 좀 가변 저항을 쓰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변 저항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매칭할 때 막 숫자가 바뀌면서 매칭이 잡아가는 게 이 가변 저항의 죄송합니다. 가변 캐패시터의 그 캐패시터 값이 변하는 겁니다.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네트워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플라즈마 소스의 임피던스를 측정했더니 13.56에 대해서 당연히 임피던스는 주파수 디펙스가 있죠. 그죠? J 오메가 L. 그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임피던스가 주파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56에서 2 더하기 J20이더라. 그래서 여기 스미스 차트에 찍어봤어요. 이런 스미스 차트는 여기 제가 이제 뭐 프리 소프트웨어 소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뭐 오리진이라는 프로그램 내부에도 들어있고요. 인터넷에 스미스 차트 프로그램 치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아무거나 갖다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그 스탠드얼론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심플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강의에는 스미스 차트에 보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임피던스 차트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드미턴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J20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임피던스 2 더하기 20 카타시안으로 놓고 내가 13.56이다. 딱 찌면 얘가 여기에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 소스가. 얘를 지금 여기로 보내야 하는 거죠. 여기로. 어떻게 보낼까? 그림 보면 요렇게 갔다 제일 좋은 건 요렇게 가서 여기 딱 만났네요. 요렇게 오면 될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왔어요. 여기 한 번에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래로 가고 있죠.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C가 커져야 C가 C가 추가되어야 돼요. C가 추가되는데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C를 병렬로 연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딱 여기 왔어요. 이건 55옴 라인이에요. 그럼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오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간데 이번엔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간다. 그러면 아래로 가고 임피던스 차트니까 C가 직렬로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 스미스 차트가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을 C를 달아서 딱 찍어 놓으면 얼마 용량의 C가 필요한지 L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C가 479 피코페롯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만큼 오려면 135 피코페롯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479짜리 찾고 135짜리를 찾아서 꽂을까? 그러면은 55이 됩니다만 내가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기체를 집어넣고 압력을 낮추고 변화시키고 하면 매칭이 조금씩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79구나. 그러면 한 맥스가 1000피코가 될 수 있는 가변 캐패시터를 쓰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는 135구나. 그러면 맥스가 한 500피코까지 갈 수 있는 가변 캐패시터를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조건을 포함을 하되 좀 변하더라도 다 커버할 수가 있겠죠. 너무 큰 걸 잡으면 나중에 이제 Q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하지만 이 정도 해주면 어지간한 변화의 조건, 압력이나 가스 종류나 뭐 전극 간격이나 이렇게 변하더라도 매칭 포인트를 쉽게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동일한 로드에 대해서 매칭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까와 동일한데 이번에는 제가 많이 돌렸죠. 여기서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그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어드미턴스를 따라가니까 C가 병렬로 연결됐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L이 임피던스 차트니까 직렬로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C가 병렬로 있고 L이 갔다가 이번에 어드미턴스 가니까 L이 병렬로 있고 그죠? C, L, L 이렇게 있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성되는 건 이제 로드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냐? 사실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답이 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매칭을 잘 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매칭 소자들이
이론적으로 파워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파워 소모할 수 있으니까 소자가 적으면 좋겠죠. 그쵸? 그거는 뭐 파워 소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매칭 소자 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 매칭을 구성할 때 L하고 C로 돼 있잖아요. 잘못하면 값으로는 임피던스 차트, 스미스 차트 상으로 딱 봤을 때는 매칭이 딱 맞았는데 얘가 잘못하면 로패스 필터나 하이패스 필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칭은 됐지만 엉뚱하게 파워가 전달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로패스 필터라는 거는 특정 값의 로우 프리퀀시만 투과가 되는 거죠. 그림처럼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는 건 특정 값 이상에서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L하고 C로 해서 매칭이 딱 됐는데 얘가 이 두 값이 만드는 로패스 필터 값이 20메가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0메가헤르츠예요. 이렇게. 근데 나는 13.56메가헤르츠를 쓸 거예요. 이건 뭐죠? 13.56을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10메가보다 낮은 주파수 애들만 통과가 시키는 거거든요. 로패스 필터죠. 그죠? L이 직렬로 돼 있고 C가 병렬로 돼 있을 때가 로패스 필터가 되죠. 왜냐하면 어, 얘는 주파수가 이제 리밋을 보면 돼요. 로우 패스니까 이걸 공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외우기 좀 어려우면 로우 패스의 극한은 DC잖아요. DC. 그죠? 얘는 DC가 통과되죠. 왜? 저항이니까. 그죠? 얘는 얘가 이거 같은 건 어떻게 돼? DC가 통과가 되나요? 안 되죠. 왜? 블락이니까. 오히려 하이 프리퀀시가 통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이 패스 필터, 얘는 로 패스 필터. 이쪽에 하이 패스가 하이 패스가 아니고 하이 프리퀀시가 간다고 해보세요. 하이 프리퀀시가 가려고 하면 L이라는 특징은 뭐죠? 이 역으로 커런트를 그죠? 역으로 커런트를 자꾸 만들어서 얘를 통과 못 시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로 패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임피던스 매칭이 됐지만 잘못하면 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가 되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대가 여기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역폭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역폭이라는 건 이제 Q값을 갖고 하는데 Q값이라는 거는 센터 프리퀀시 제가 쓰려고 하는 센터 프리퀀시가 있고 그 다음에 Q값이라는 건 이거로부터 이 센터 프리퀀시 값부터 크기가 3dB가 되는 3dB 밴드위드스 3dB면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절반이 될 때의 프리퀀시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Q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 주파수와 그 중심 주파수 크기에서 양쪽으로 반씩 3dB면 대충 1.99 얼마거든요. 그럼 dB라는 게 10로그 스케일인데 10로그의 이거 자연 로그의 인풋 파워분의 아웃풋 파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워가 초기 대비 10배가 됐다. 그러면 10이고 10dB고 100배가 됐다. 그러면 20dB. 그죠? 10dB, 20dB. 1000배가 됐다. 그러면 30d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dB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 값이 1.9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반씩 떨어진 주파수 지점 간의 간격의 비를 우리가 Q값이라고 하는데 Q가 낮을수록 매칭을 이루는 대역폭이 넓다는 뜻이 돼요. 매칭을 이룰 수 있는. 근데 이제 Q가 그 소자를 여러 개 쓰게 되면 Q값이 낮아져서 대역폭은 넓어지는데 매칭을 빠르게 찾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소자 2개를 매칭했을 때의 대역폭하고 소자 3개를 매칭했을 때의 대역폭이 있어요. 자, 그리고 L과 C를 연결을 할 때 또 이제 그 공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C가 이렇게 직렬로 있거나 LC가 이렇게 병렬로 있게 되면 얘가 LC가 직렬로 있는 경우에는 얘가 밴드 패스 필터가 됩니다. 밴드 패스 필터라는 건 그 값은 크기는 LC분의 1로 그죠? 오메가는 LC분의 1로 주어지게 되는데 밴드 패스 필터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이 영역을 제외하고 그죠? 여기 S1, S2니까 특정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다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밴드 스탑 필터예요. 밴드 스탑 필터는 다 통과되고 특정 영역만 통과가 안 돼요. 그죠? 맞나요?
그죠? 밴드 스탑이니까. 그죠? 제가 이걸 거꾸로 얘기했죠. 밴드 패스라는 거는 특정 영역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통과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밴드 패스 피터가 되거나 밴드 스탑, 그걸 혹시 이제 뭐 컷업 필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혹은 레조넌스 필터. 특정 영역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만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레조넌스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있던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레조넌스 서킷 같은 경우는 얘 이제 임피던스 매칭 박스랑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디 응용될 수 있냐면은 뒤에 나중에 이제 CCP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이중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전극에 RF도 걸어주면서 다른 주파수 DC도 걸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RF를 걸기 때문에 매칭 박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이미 C가 있잖아요. LC를 쓰니까 그럼 DC 입장에서 얘는 이쪽으로는 못 가죠. C가 있으니까 블락되니까 그래서 파워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RF 입장에서는 매칭 박스도 있고 RF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DC 파워 서플라이에 RF가 걸리면 소자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RF 주파수, 우리가 보통 RF는 13.56 고정 주파수를 쓰니까 그 주파수만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밴드 스탑을 써야겠죠. 그래서 CL 병렬을 연결을 해서 13.56 13.56에 2파이 루트 LC 값으로 13.56으로 밴드 스탑이 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이중 주파수를 활용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을 개념을 했어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은 플라즈마 소스 부분과 소스의 저항과 로드의 저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임피던스라고 합시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파워 서플라이 입장에서 볼 때 이 뒤쪽이 RL이 RS랑 같도록 해주는 C와 L을 구성하여 파워 소모가 없는 C와 L을 이용하여 첨가하여 그 임피던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플라즈마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플라즈마 소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플라즈마 이제 뒤에 공부하는 뭐 CCP나 ICP 이런 구성 장치들을 실제 보시고 활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소스 두 번째 강의인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